그는 선전의 천재였다. 난 히틀러가 그를 만들었듯이 그가 히틀러를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1897년 10월 29일 독일 라인란트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작은 아이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는데요. 폐렴을 앓은 것을 시작으로 4살이 되던 해에는 골수염에 걸리게 되죠. 골수염이란 뼈와 그 주위 조직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은 남자아이는 골수염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말았죠. 결국 오른쪽 발이 내반족이 되어 그는 이후 평생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아주 작고 절뚝거리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괴벨스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열등하다는 것에 어릴 적부터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른들은 모욕적이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으며 친구들은 그의 신체적 장애를 놀림거리로 삼았죠. 22살 때 그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썼다. 친구들이 그를 창피해하는 이유는 그가 그들처럼 달리고 뛰어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때때로 외로움은 괴로움이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놀려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다. 고독은 그를 자포자기 상태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와 결함을 지식으로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로 인정받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세상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난 이들에게 각박했지만 괴벨스는 그것을 상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4년 초등학교에 진학 후 일찍이 수재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초등과정과 실업학교 과정을 졸업한 그는 인문계인 김나지움에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그는 김나지움을 재학하는 동안에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어의 두각을 보여 그의 독일어 스승은 이 재능을 살려 괴벨스가 대학 과정에도 진학하기를 바랐죠. 그도 수학이나 화학 같은 과목보다는 어학, 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는 글쓰기 실력도 수려해 학교를 졸업하며 작문 과정에서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는 열렬히 공부하며 잠시나마 평범한 작가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괴벨스가 16세가 되던 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는 애국심 가득한 청년으로서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할 결심을 하는데요.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그가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대체 복무뿐이었으며 비전투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이 남들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작용했다고 자책하였죠. 그렇지만 괴벨스는 계속해서 나라와 군대에 소속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1917년 괴벨스는 아비투어에 합격해 고등과정을 졸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집 명령을 받고 다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지만 괴벨스의 상관들은 그의 군인답지 않은 외모를 보고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괴벨스는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로 수재, 천재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장애, 절름발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싶었지만 그의 의지만으로 사회적인 인식과 시선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나 그는 조국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라 생각했기에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은 결국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1921년은 괴벨스처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에게는 최악의 시기였다.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독일의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파울 요제프 괴벨스, 그는 독일이 전쟁에 항복한 직후 가톨릭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은 신이 바꿀 수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원했는데요. 그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웅변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죠. 1923년 11월 무명의 히틀러를 정치 신성으로 도약시킨 뷰르거 브로이켈러 맥주얼 폭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괴벨스는 히틀러와 나치당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괴벨스는 자신의 고향인 라인란트에서 나치당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정치 연설, 선동을 위해 시내 한복판에서 연설을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괴벨스는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는 망설이듯 보였지만 이내 돌변했습니다. 누군가 무대에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으나 여유롭게 그것을 농담으로 넘기고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죠. 그의 친구였던 프리츠 프랑은 괴벨스가 관중들을 휘어잡았다고 회상하였습니다.
연설을 시작하자 지나가던 공산주의자가 닥쳐라 이 자본가 놈아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괴벨스는 웃으며 그를 부르더니 지갑을 꺼내 자 이리 와서 누가 더 돈이 많은가 세어봅시다 하고 동전 몇 개가 전부인 자신의 지갑을 확인시켰다. 그는 나치당 활동을 시작하며 히틀러를 열렬히 추종했습니다. 사실 정식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에게 히틀러는 이미 신과 다름없는 존재였는데요. 괴벨스는 그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렀으며 그를 나라의 지배자, 총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히틀러를 선포한 것이었죠. 괴벨스의 히틀러를 향한 믿음은 맹목적이었습니다. 메마른 대지가 비바람을 갈망하듯 단 한 사람만을 원합니다. 단 한 사람. 결국 1933년 인류 최악의 정권이 탄생합니다. 히틀러가 수상으로 취임하며 나치 독일 정권이 수립된 것이죠.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총통. 1933년 1월 30일 나치 정권의 탄생부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까지 언제나 그 중심에는 요제프 괴벨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의 탄생과 동시에 국민계몽선전부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치열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투쟁하고 돈이 없어 애인이 준 시계를 내다 팔던 절름발이가 10년 만에 자신의 메시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히틀러는 매우 뛰어난 웅변가였지만 전 국민이 그의 웅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괴벨스는 모든 국민들이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떠올린 방법은 바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었죠. 괴벨스는 천천히 세뇌에 필요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국가 보조금으로 라디오를 저렴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라디오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라디오는 성공적인 선동기계로 사용되었는데요. 히틀러와 괴벨스의 연설을 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다른 방송, 목소리들을 라디오에서 지워나갔습니다. 교묘하게 방송 시간표를 조작하여 나치를 선전하는 방송들이 주로 송출되게 만들었죠. 하지만 괴벨스는 히틀러의 연설만 송출된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음악 방송이나 코미디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었는데요. 이것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죠. 그가 선전 방송에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로 애국심 고취와 다른 인종의 배척이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괴벨스는 같은 것을 경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결속력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인종을 배척하고 독일인들이 타인종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하며 국민들을 세뇌시켰는데요. 그들이 배척하는 타인종은 유대인이었죠. 나치 독일의 끔찍한 만행, 홀로코스트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도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히틀러는 구원자이며 독일인은 옳고 유대인은 나쁘다는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사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었고 곧 나라 전체가 세뇌에 잠식되었죠. 1935년 나치 독일은 하나의 법률을 발표합니다. 일명 뉘른베르크 법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법률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국 시민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순수한 독일 혈통을 가진 이들만 시민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로지 그들만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으며 그들은 이내 사회에서 완전하게 배척됩니다. 괴벨스의 세뇌와 선동 또한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혐오와 애국심, 협동은 마침내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죠. 오늘 아침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는 독일 정부에게 폴란드에서 즉시 철수할 것에 대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허나 우리는 독일에게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였고 따라서 우리 영국은 독일과 전쟁 상태에 돌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괴벨스의 선전과 연설은 전쟁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최후에 최후까지 이어졌죠. 그는 항상 나치 독일의 위대함과 총통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독일은 전쟁의 주도권을 잃었으며 점점 폐색이 짙어져 갔죠. 그러나 이후 연설에서 괴벨스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게 됩니다. 이른바 총력전 연설로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 했던 것이죠. als wir ihn uns heute überhaupt erst vorstellen können. Ich frage euch, seid ihr entschlossen, dem Führer in der Erkämpfung des Sieges durch dick und dünn und unter Aufnahme auch der schwersten persönlichen Belastungen zu folgen?
총력전 연설에서 괴벨스는 독일이 패전했으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립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목숨을 바쳐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전쟁을 지원해야 함에 대해 선전하였죠. 괴벨스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미리 심어두기도 했는데요. 나치당의 당원들을 객석에 앉혀두고 곳곳에 배우들을 배치해 알려준 부분에서 호응할 것을 지시해 놓았던 것이죠. Nun, Volk, steh auf und Sturm bricht los! 연설의 효과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총력전 연설을 보고 들은 수백만의 독일인들은 열광했고 나치 독일 전체가 전쟁에 온몸을 바쳐 임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였죠. 독일은 그간의 전투에서 상실한 수많은 병력, 물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총력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시 경제체제로 돌입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군대에 징발되었고 물자들은 전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국가가 된 것이었죠. 그러나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상황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히틀러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줄었으며 괴벨스가 대신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최후의 최후까지 항전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진실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 나는 내 선전부 직원들과 베를린에 남을 것을 확언한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도 베를린에 있고 우리는 베를린에 남을 것이다. 나는 제국 수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 히틀러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병적으로 두려워했으며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는 점점 심해졌죠. 그러던 4월 29일 히틀러는 돌연 연인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30일 그는 지하 벙커에서 그녀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독재자 히틀러의 허무한 죽음이 결국 나치 독일의 종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대로 최후의 최후까지 히틀러의 곁 베를린을 지키던 괴벨스 역시 6명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 마그다 괴벨스와 함께 죽음을 택합니다. 1945년 5월 2일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나치 독일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갔으며 2차 세계대전은 서서히 종전을 맞이하게 되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 그 아돌프 히틀러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킨 남자 파울 요제프 괴벨스. 사람들은 괴벨스를 두고 절름발이의 악마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와 신체적 혈압 그리고 암흑기였던 젊은 날들이 결국 그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과연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본성과 야망에 따라 움직인 악마에 불과했던 걸까요? 우리는 역대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아니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기묘한 밤이었습니다.